오늘 코스피도 장중에 요동을 치고 있고 외환시장 달러 원 환율도 오늘 요동을 치고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피 낙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강보합까지 회복을 했지만 글쎄 안도감보다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투자증권의 한승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1월 수출 증가율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입니다.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로 11.8% 증가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효과도 작용을 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자동차 부품주 반등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기계주 낙폭 심화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주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자동차주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현대모비스 어제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강세고 자동차 부품주도 동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학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결이 말씀하십시오. 예. 네, 어저께 발표된 그 현대모비스의 4분기 실적은요, 일단은 워낙 강세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성장세가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깜짝 실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워낙 강세에 대한 걱정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심지어는 삼성전자 이런 데서도 상당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해외 생산에 대한 역할, 그리고 해외 기지에서의 판매 증가, 특히 중국이라든가 미국, 유럽이 골고루 매출이 증가한 것이, 즉 지역도 다변화되면서 매출을 골고루 이렇게 일으킨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상승했고요. 지금만 이제 현대위아가 2시에 이제 IR하면서 실적 발표했는데, 현대위아는 깜짝 실적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예상했던 정도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 것 자체도 어떤 현대위아도 오늘 상승세를 오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매수기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 현대아도 마찬가지.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도 오르고 기아자동차도 다 오릅니다. 이것은 역시 원화가 오늘 다시 1,095원, 1,096원대까지 오늘 원화가 약세가 들어왔었죠.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요, 상대적으로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모멘텀을 장악했다 보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위아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소위 현대자동차가 더 빨리 더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어떤 한계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품주에 대한 매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탑픽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겠네요. 삼성과 유산소송 판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희 회장이 승소한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취재의 기자 연결합니다. 이규찬 기자. 네, 이규찬 기자입니다. 예,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과의 상속소송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남인 이맹희 씨와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4조 원대 소송이었는데요. 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87년 사망하기 이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차명으로 넘겨줬습니다. 이 차명 주식의 존재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후로 이맹희 씨 등이 차명 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 측은 이미 재산 분배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맹희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이른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민법상 유산 상속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권리를 침해당한 때로부터 10년,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사망 후 25년이 지났고 특검 수사로 차명재산을 알았다고 해도 그 역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서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의 지배구조 전체가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업계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원고 측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원고인 이맹희 씨 외 4명이 삼성생명 지분 14% 이상을 갖게 돼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패소로 끝나서 이런 리스크는 다 해소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그룹주 주가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예전에 한화그룹도 그랬고 어제 SK그룹도 그랬고 오너 문제가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주가도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그다지 큰 변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3인의 전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요인 여러 가지 많은데 개장 초부터 두산그룹주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루머도 남부하고 두산건설이라든지 증조 참여 문제라든지 또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현승호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본질적으로 두산그룹 문제는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두산중공업에만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의 해결이 좀 쉽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은 두산건설, 이번에 이슈가 된 두산건설 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가 마켓이라는 대형 M&A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차입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아닌 두산건설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이번에 3천억 내지 5천억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아마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날 예정이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진행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 차입한 총 차입금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도 대략 한 8천억에 달하는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이 차입금이 만기가 도래되는 게 2,700억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3,600억 정도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이자와 CP 만기 또 공사대금 지급 같은 것이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두산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또 영업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비타 대비 금융비용 비율을 보더라도 0.3%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두산건설의 PF라든지 이런 자금, 부채 문제와 함께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어떻게든지 해소가 되지 않는 한 현재 두산중공업이 받고 있는 이렇게 낮은 멀티플은 당분간 단기적으로 해소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황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건설사, 그룹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낙폭이 커지면은 단기 매매 기회가 발생을 할 것 같지만 조금은 돌다리를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1월 제조 PMI 예상치 하회입니다. 사실 오늘 국가통계국 지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치를 밑돌았고 물론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HSBC의 PMI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한승호 연구원님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춘전효과가 사실 과거 때보다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관방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그 이후에 이제 함께 HSBC 제조업 PMI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두 PMI 지표에는 차이가 관방 PMI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의 서베이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또 HSBC PMI의 경우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PMI 지표의 차이가 약간 나는 상황입니다. 관방 PMI는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지난달 수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50.6포인트 그리고 컨센서스가 51포인트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오늘 50.4포인트로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세부 지표, 이를테면 신규 주문이라든지 원자재 재고, 완제품 재고, 투입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대부분 상승한 걸로 나타났지만 다만 이제 원자재 재고, 이 재고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지표가 상당히 좀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PMI 지표는 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경기 확장적인, 약하지만 경기 확장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2월 춘절 효과와 연결을 해서 어떤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너무나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HSBC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집계 주체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춘절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신정부가 상당히 그 공직자들의 어떤 솔선수범이라든지 소비와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상당히 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빼놓고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어떤 점진적인 모멘텀은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기준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성급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회복 속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고용 보고서는 그중에서도 중요도가 굉장히 상에 속하는 지표인데 오늘 밤에 이 두 지표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자, 현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지 이학년 위원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 4분기에 GDP 그 발표가 그저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 그런데다가 계절적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 12월 취자 공급자 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나왔던 것은 50.7였는데요. 이번에는 소폭 하향돼서요. 50.5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실망을 느끼는 그런 투자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희망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실적 시즌이 그나마 상당히 작년 3분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표, 특히 과거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소비라든가요.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표인데요. 특히 이제 주택에 나왔던 그 지수들이 최근에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국 집값이 올라가는 기대감, 그것에 따른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소비 확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 보고서는 역시 중요하죠. 다만 이제 고용 보고서에 관해서도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긴 했지만은요 계절적 요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신규 취업자 수는 15만 3천 명 정도에서 15만 7천 명 정도로 대충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까지 보기 때문에 너무 좀 심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은요 7.7%로 지난달과 거의 비슷하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과거의 지표보다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 뉴욕 증시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는 민감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 두 중요한 지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5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1950포인트 선뿐만 아니고 40선도 좀 위협을 받는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낙폭은 좀 많이 만회를 했고 강보합세권까지 좀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호 연구위원이 다음 주 일단 주요 일정이나 기업 실적 발표 이런 일정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다음 주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기업 실적 쪽은 아마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고용 지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될 지표상으로는 큰 이슈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2월 6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1월 달 ISM 비제조업 지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주로 이제 내수 경기 또 서비스업에 의한 성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못지않게 비제조업 지수의 모멘텀 변화도 우리가 상당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컨센서스는 55.2포인트로 형성되어 있고 지난달에는 55.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7일 날 ECB의 통화정책회의와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EU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 확정하지 못했던 EU의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에도 외환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도 사실 장중에 외환 당국자, 즉 재경부 쪽에서의 코멘트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환 관련한 규제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중에는 충분히 가셔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토빈세 도입을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이제 기업 실적이 시장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함께 바라보시면서 지수상으로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놓여 있는 1960과 70 요 선에서의 어떤 공방전이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상으로 보면은 금융주 실적 그리고 목요일인가요? ECB 통화정책회의 정도가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환율이라든지 수급 여기에 영향을 받는 시장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월 첫날 오늘 산뜻하지 못한 출발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시장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흐름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시황을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저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의 전환이 없다 그러면요. 지금 같은 어떤 제한적인 움직임 그리고 재미없는 시장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영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중에 이제 한국형 토빈세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외환 시장을 인위적으로 좀 터치하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좀 신경질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나 맞고 정서적으로 맞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갑자기 외환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데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 12월 이후죠. 특히 11월 말에 이제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0% 정도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에 있다 대기 나온 다음부터 지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전형적으로 1,000원대 초반 내지 1,000원 이하를 보고 어떤 외환의 입장에서 보면 투기적 요소로 분명히 가미되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신경질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늘 현대자동차도 회복하고 IT 관련 수출주들 좀 회복하는 것도 좀 시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에서 회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단기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히려 더 거세질 가능성도 충분히 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소재산업 종목군을 보면 소재산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저 자신도 얘기를 드렸고요. 많은 증권사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다들 안 좋은 걸 알았고 지금까지 나온 것도 대부분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에 대한 희망은 몇몇 증권사에서도 얘기했고 회사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장에 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실적이 급나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좀 하루 이틀 오르고 어닝이 그냥 예상대로 정말 안 좋게 나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재료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좋은 재료도 호재도 반영이 안 되고 악재는 악재대로 반영되는 그런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와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요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1월의 시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홈쇼핑 관련주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그 통신을 비롯한 내수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
관련주들 이런 것들 또 중국의 춘절이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춘절 관련주들 그리고 해외여행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코스닥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본격화되면서 떨어질 것들이 워낙 많아 보입니다. 오늘 참고로 달러 원 환율은 뭐 장중에 10원 이상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뭐 급등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음 주 시장도 역시 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환율 문제는 전화로 연결해서 따로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